뉴저지 지역의 노인 아파트 입주도 뉴욕시만큼이나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신청에서 입주까지 평균 10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책정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며 주지사가 뉴욕시 교육국 관할 예산 편성에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년 전 아마존이 계산원이 없는 점포를 처음 연 이래 지금까지 9곳으로 늘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무선통신망에 중국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을 다음 주에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유명 프로축구 클럽인 플라멩구 훈련 캠프의 유소년 선수 숙소에서 오늘 새벽 불이 나 10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습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금요일 KBTV 9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인 밀집 지역의 북부 뉴저지 지역의 노인 아파트 입주도 뉴욕시만큼이나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신청에서 입주까지 평균 10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부 뉴저지에서 특히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레오니아와 포트리 등은 뉴욕시와 가깝고 의료 복지 시설이 많은 것 때문에 노인 아파트 경쟁률이 평균 10대 1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 노인 복지단체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실시된 레오니아 노인 아파트 입주 신청에 100명을 모집하는 데 무려 1,200명이 신청해 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노인 아파트에 입주하면 소득의 30%만 임대료를 내고 또 각종 비용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한 달 평균 수입이 $1,000에서 $1,500 수준인 한인 노인들의 경우에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부 뉴저지 지역 원베드룸 아파트 렌트가 현재 $1,000에서 $1,500 정도임을 감안할 때 저소득층 시니어들은 노인 아파트 입주가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부 뉴저지 지역에서 노인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거의 10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한인 노인 복지 단체들에 따르면 노인 아파트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한인 대기자만 현재 2,50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의 증가로 주민들의 노령화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뉴저지에서 노인 아파트 입주는 더욱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2019에서 2020 회계연도 행정예산안에서 주 교육 예산을 약 $10억 늘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추가 책정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며 주지사가 뉴욕시 교육국 관할 예산 편성에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은 주정부 교육 예산에 추가 책정된 $9억 5,600만 달러는 뉴욕주 리전트 위원회가 요청한 $21억 달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액수일 뿐 아니라 현재 주 교육 예산 책정 방식에 있어 퀸즈 동북부 지역 학교에 대한 추가 지원금은 편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지사실의 예산안은 어느 뉴욕시 공립학교가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명시하며 이 중 퀸즈 동북부 학군을 위한 추가 지원금은 없다고 말해 주지사가 뉴욕시 교육국이 결정해야 할 시 공립학교 지원 금액 책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주지사실 산하 예산국이 뉴욕시 공립학교 중 어느 학교들이 추가 지원금을 필요로 하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 뿐더러 특정 학군이 지원금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는 결정이 정치적인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이날 리우 의원실은 현 주지사 예산안에서 추가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퀸즈 동북부 지역 182개 학교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길게 줄을 서서 계산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손님의 등록된 계좌로 바로 결제가 되는 문자 그대로 더욱 편리해진 편의점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1년 전 아마존이 캐셔, 즉 계산원이 없는 점포를 처음 연 이래 이제 9곳으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편의점이 늘어났습니다.
시애틀, 샌프란시스코와 시카고에 각각 문을 연 이 새로운 편의점은 캐셔가 없는 점포입니다. 손님들은 그저 물건을 집어 지정된 백에 담아 그냥 걸어 나오면 됩니다.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와 센서 덕택에 이 일이 가능합니다.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일이 없는 아주 편리한 점포입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이 없다는 점은 아주 큰 매력으로 향후 이러한 편의점과 그로소리 가게들이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편 이러한 편리함 뒤에는 감시 카메라로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만한 정보를 수집 나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도 있다는 걱정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쇼핑 중 고객의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장벽 문제 처리와 관련한 신속 협상 시한을 앞두고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준하 기자가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펠로시 의장은 미 의사당 사무실에서 진행된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또 한 번의 셧다운은 없을 것이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상 최장인 35일간의 셧다운 사태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게 정치적 패배를 안기고 마무리된 상황에서 펠로시 의장은 공화당 지도부가 그 길을 다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국경 보안 협상을 하는 양당의 하원 상원 패널이 2월 15일 예산 지원 시한 이전에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장벽에 대해 추가 예산 지원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와중에도 의회 협상을 통해 나오는 어떤 합의에 대해서도 지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펠로시는 인터뷰에서 대통령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사가 경제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트럼프의 입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차원의 조사 계획을 밝힌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을 당파적인 정치인이라고 공격한 데 대해 펠로시 의장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이달 말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개최 가능성이 점쳐졌던 미중 정상회담이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에 시진핑 주석과 만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언젠가 두 정상이 만날 것이지만 아직은 멀리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2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 북미중 3개국 또는 남북미중 4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종전선언도 사실상 불투명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은 다음 주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회담의 결과에 따라 시점이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무선 통신망에 중국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을 다음 주에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국 의회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오는 25일에서 28일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를 앞둔 시점에서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계획을 세웠으며 그 일부로 이번 행정명령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신참 의원들이 7일 향후 10년 내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야심찬 내용의 그린 뉴딜 정책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그린 뉴딜 정책 제안은 2020년 미 대선에서 기후변화를 주요 이슈로 만들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미 정가의 유망주로 불리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 의원과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이 공개한 그린 뉴딜 계획은 민주당 의원들이 기후변화와 관련해 제시한 것 중 가장 공격적인 목표를 담고 있으며 석유와 가스, 석탄 생산을 늘리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는 정면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향후 10년 내 전력 수요의 100%를 풍력과 태양광 등 무공해 에너지원으로 충당하며 교통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와 산업계와 농업 부문의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방안과 빌딩과 주택의 에너지 효율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크로테스 의원은 기자들에게 오늘 우리는 100% 재생에너지로 이행하고 그런 방향의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글로벌 리더로서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은 하지만 이런 제안에 대해 가혹한 정책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석유와 가스, 석탄 생산을 늘리는 데 오히려 주력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유명 프로축구 클럽인 플라밍구 훈련 캠프의 유소년 선수 숙소에서 오늘 새벽 불이 나 10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습니다. 사망자 중 6명은 유소년 선수들이며 4명은 팀 스태프로 알려졌습니다. 부상자는 모두 10대 선수들로 부상자 가운데 최소한 1명은 위중한 것으로 알려져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소방대는 전했습니다. 불은 이날 새벽 5시께부터 시작돼 2시간 만에 꺼졌으나 이른 새벽에 화재가 발생한 데다 많은 인원이 밀집한 장소여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불이 난 곳은 리우시 서부 바르쟁그란지 지역에 있는 플라멩구 훈련 캠프 내 14살에서 17살의 유소년 선수들이 묵는 숙소인 니뉴드 우르부입니다. 화재 당시 해당 시설은 강풍, 폭우의 영향으로 전기와 수돗물 공급이 끊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라질의 프로축구 클럽들이 플라멩구 훈련 캠프 화재 참사에 대해 일제히 애도를 표하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 대표팀의 스트라이커 네이마르와 축구 영웅 호나우지뉴 등 축구 스타들도 SNS에 애도의 글을 올렸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방시혁 대표가 미국 빌보드가 발표한 뉴 파워 제너레이션에 선정됐습니다. 미국 빌보드는 현지 시간으로 7일 음악계 뉴 파워 제너레이션 톱 이노베이터란 제목의 기사에서 방 대표를 비롯해 세계 음악 시장을 이끄는 25인을 선정했습니다. 빌보드는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인 방시혁 대표가 결성한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서구 대중음악에서 급부상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커네티컷주에 사는 24살의 여성 발레리 레이즈가 숨진 사체로 가방 속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녀의 사체가 든 가방은 화요일 새벽 커네티컷주 그리니치 근처 고속도로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뉴욕주 이스트 체스터에 있는 서점인 반센 노블에서 일했던 그녀는 지난 1월 30일 실종돼 소식이 끊겼습니다. 경찰은 시체 부검을 실시했지만 아직 사망 원인과 범행 동기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맨하튼에서 경찰 검문에 불응한 남성이 경찰이 쏜 총에 맞고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오늘 오전 7시경 로어 이스트 사이드에서 검문 경찰이 중지 명령을 내리자 칼을 들고 덤벼들다 경찰이 쏜 총을 맞았습니다. 그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독한 상태입니다. 또 다른 남성 1명도 총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영국 맨체스터 공항에서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사 소속 66살의 조종사가 비행기 이륙 직전 기내에서 술을 마신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조종사가 운항하는 비행기는 필라델피아 행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항공편이 결항되는 바람에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사 측은 이 사건 관련 우리는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항공기 결항으로 승객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내용의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뉴저지주 테너플라이에 첫 한인 경관이 탄생했습니다. 테너플라이 경찰서는 최근 뉴욕시경 출신인 조셉 김 경관을 주민과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관으로 채용해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테너플라이 지역에 한인들이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한인 주민들과 경찰과의 소통과 원활한 업무를 위해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김 경관에게 가산점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점망 축소 계획을 밝혔던 뱅크 오브 호프와 한미은행이 정리 대상 지점을 확정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남가주 3곳과 뉴저지, 일리노이, 조지아주 3곳 등 총 6곳의 지점에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한미은행도 어바인 사우스점과 일리노이주의 캐롤 스트림 등 총 4곳을 정리합니다. 통폐합이 끝나면 한미은행의 전국 지점망은 현재 39개에서 35개로 감소하게 됩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민원실장, 외사협력관, 재외동포재단 영사 총 3명이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영사가 부임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6년 8월에 부임한 손영호 민원실장을 대신해
외교부의 박성현 영사가 부임하게 됩니다. 또한 지난 2016년 2월에 부임한 경찰 영사 윤의 외사관도 2월 중순으로 임기를 마무리합니다. 윤 외사관을 대신해 권혁준 경찰 영사가 새로 부임합니다. 지난 2016년 2월에 부임한 김채영 재외 동부재단 영사도 2월 말에 임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다만 해외 동부 영사의 부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상위층 부자들의 추가로 세금을 걷자는 부유세를 놓고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부유세가 시행되더라도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극히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연방하원 의원은 소득 1,0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최고 소득세율 70%를 부과하자고 주장한 바 있지만 연소득 1,000만 달러 이상은 소득 상위 0.1%에 해당되며 14만여 명가량이 되는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경제정책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내 소득 상위 1%를 차지하는 소득 기준은 42만 1,926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 레티샤 제임스 전 공익공무관이었죠. 예. 네, 검찰총장으로 이제 임명을 받아서 이제 1월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익공무관 자리가 공석이 되어 있잖아요. 네, 레티샤 제임스가 원래 이제 뉴욕시 공익공무관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주 검찰총장이 불미한 사건으로 사임함에 따라서 작년도 보궐선거에서 이제 주 검찰총장이 되어서 이제 가버리고 이제 이 자리가 비었습니다. 사실 공익공무관이라는 자리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어떤 자리예요? 뉴욕시장 다음에 넘버 2입니다. 뉴욕시장의 유고시 그 자리를 이어받는 사람이 공익공무관인데 이 공익공무관은 이제 그 시의회에 참여해갖고 자기의 비일도 낼 수 있고 그러니까 법률을 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 스피치도 할 수 있는데 투표권은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또 주민들의 탄원서 내가 이런 거 하면서 되게 억울하다 뭐 이런 거 있으면 그거를 받아갖고 검토하고 직접 자기의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그 부분을 해결하는 역할들을 하고 또 시정부 기관의 직원들을 조사하고 또 시의회와 시의 여러 부처들을 이제 감시하면서 시 행정에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이제 관리하는 이런 역할이 공익공무관입니다. 그 뉴욕시장이 유고시 이제 서열 2위로서 그 임무를 이제 대신하게 된다면 굉장히 후보들 또한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이번에도 후보들이 꽤 많이 나왔죠. 네, 몇 아마 명이죠? 26명이 나왔습니다. 26명의 우리 한인들의 지금 한인의 그 후보자도 있죠. 한인 후보가 있죠. 론김. 론김 지금 뉴욕주 40지역구 주 하원 의원으로서 이번에 4선에 당선이 되었고 당 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제 중진에 해당하는 론김 의원이 시리와이드 엘렉션 그러니까 이 공익공무관에 지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전 뉴욕시 의장 멜리사 비베르토, 그 다음에 또 마이클 브레이크 민주당 79주 하원 의원, 그 다음에 데니엘 오도넬 69주 하원 의원, 그 다음에 라트리스 워크 민주당 55선거구 주 하원 의원, 그리고 또 뭐 여러 주 하원 의원이 있고 시의원들이 있는데 또 그리고 뭐 변호사, 교수, 언론인, 시민운동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란김 의원이 유일하게 아시안 후보로서 또 퀸즈 지역에서 또 유일하게 출마하는 공익공무관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론김 후보자는 어느 정도 뭐 경쟁력이 좀 있나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그 뉴욕시의 분포를 보면 백인이 42.8%, 히스패닉이 29.1%, 아프리카계 흑인들이 24.3%,
그 다음에 아시아계 14%입니다. 네, 우리 롱김 후보가 이런 숙제들이나 이제 후보가 되기 위해서 예. 넘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아시안 대표로서 이제 되게 가장 작은 네. 숫자인데 이제 롱김 의원이 이제 나온 것은 히스패닉이나 백인이나 아프리카계는 여러 명이 나왔어요. 네. 여러 명이 나왔고 아세안계 후보로서는 론김 네, 후보 혼자 유일하게, 나왔거든요. 네. 그런 데 대한 장점도 또 있고 일단 론김 의원이 이제 주에서 네. 4선 그러니까 지난 7년 동안 네. 6년 동안 의회에서 활동한 그런 경력을 네. 가지고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디베이트나 이런 걸 하면 잘할 거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 연임을 한 몇 번 했다고 하셨죠? 지금 벌써? 지금 사선에 들어왔거든요. 사선에, 사선에 네. 되었으니까 정치적인 능력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시안으로서 잔무 전 감사원장 이후 과연 시리와이드로 나가서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인데 문제는 한인 커뮤니티나 에이시안들이 똘똘 뭉쳐서 투표를 한다 네. 그러면 뭐 그래야 가능성이 되겠네요. 높다고 봅니다. 우리 한인들의 그 투표 참여도가 굉장히 좀 높겠네요, 또. 예. 근데 이제 이게 투표를 앞두고 2월 26일 날 선거거든요. 네. 이 선거를 앞두고 홍보가 아직도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고 해서 투표율이 낮을 것이다. 네. 이럴 때 투표가 높은 커뮤니티가 네. 이번 공익오응안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김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creativemedia.net. creativemedia.net.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금요일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